네, 오늘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을 직접 사과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신세계그룹, 스타벅스의 이 탱크데이 논란,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정치권까지 참전을 하고 경찰 수사까지 벌어지니까 오늘 정영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이미 서면 사과를 했고 대표도 해임을 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본사 차원의 예. 사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이게 커피를 판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제휴 브랜드 혹은 이런 거 유통업계라도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좀 진실된 어떤 뭐 자체 진상 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 소비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프티콘 순위에서도 스타벅스가 밀리고 또 스타벅스 제휴카드 이런 것들을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정영진 회장의 직접 사과 이게 이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과 자체로 이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여전히 뭐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예. 이것이 이제 2년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일부 소비자들은 그 선불 시스템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를 이제 보통 구매해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예. 이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뭐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를 흔히 묶어두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면 이 전반적인 어떤 스타벅스의 어떤 그 소비자 어떤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뭐 경제 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잠재되어지는 것이 경제 차원에서는 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진심밖에는 답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회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걱정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지금 오는 27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거의 뭐 90%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가결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지금 노조의 상당수가 대부분 DS, 이제 우리가 DX하고 DS로 나뉘는데 예. DS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인 거죠. 부서들로 구성된 사업 부분인 거죠. 지금 노조들의 상당 부분이 그 DS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27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이 이제 투표 자체가 최종 합의안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DS 부분의 노조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도 있고 반면에 또 DX 부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전체 이제 노조 인원으로 봤을 때는 DS 부분에 이제 노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행복한 사람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품 쪽, 다른 쪽들도 불만이 많고요. 완제품, DX 쪽도 불만이 많고 주주들은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까지 불만이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논란의 불씨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성과급의 재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논의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흔히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는 기업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예.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성과급 연동 체계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표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현실화되는 어떤 하청업체라든지 계열사들, 뭐 예.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계열사들도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또 재개되고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 이제 임금 협상이 끝난 부분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SDI도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6.2%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조금 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쪽에서도 좀 성과급에 대한 뿐만 아니라 임금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재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과급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성과급 자체의 배분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배분으로 인한 기업 조직 문화의 어떤 파급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 핵심 인력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임금 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확산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인데 일단은 이 성과는 주주의 몫이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떤 파업을 무기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영업이 이익이 나거나 그 영업의 이익이 손실이 나거나 그 리스크를 온전히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따른 월급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데, 이 임금 성과급 배분을 두고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것이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주주들의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주가는 배당의 현재 가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렇게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과급 배분에 있어 어느 정도를 투자로 가져갈 건지, 어느 정도를 주주 배당금으로 이어질 건지,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과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건요, 이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가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거든요. 일단은 이 노사의 합의가 타결이 된 다음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8,000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안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선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빠르게 8,000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뭐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그 변동성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흐름 자체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인 AI 수요, 반도체 수요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실제 영업의 어떤 이익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한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기업 자체 내부 리스크,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이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면서 기대도 하고 마음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넘어섰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채 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이제 국채 금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30년물은 장기 금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계라든지 이제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라든지 기업의 차입금이라는 대출 금리, 은행 채권 금리,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뭐
금융시장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것들이 뭐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예. 있는 채널 이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건 하나 빙산의 일각이겠네요. 네네. 그거 말고도 예. 이제 실물 경제 여러 가지 가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뭐 차입 형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난 22일 종가가 1,517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어떤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좀 추세와 그리고 방향성 예.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00 원을 넘은 거죠. 22일 마지막 종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한 요인과 올라간 요인을 좀 구분지어 보면 이제 급등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일어났는가 이런 단기적인 급등 요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뭐 주요국과 뭐 흔히 뭐 미국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통화 정책 차이 아니라면 또 이제 국내의 어떤 펀더멘털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급등세라고 하면 이게 1,500원을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그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래도 이제 5월에 중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쟁은 확인했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 물가로 퍼질 것인가에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정말 물가 네네네. 충격이 오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금리 인상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영향이 이제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이 이제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의 차이가 이제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증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으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셀코리아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자동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달러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이런 것이 이제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장은 환율이 1,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공을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예. 성공이란 말과 일단은 비용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것을 성공을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위주의 양극화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라고 우리가 뭐 환율, 뭐 고물가 그리고 뭐 고금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공의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떤 패배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앉는 자리에서 내 돈이 줄어드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고물가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눠준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금도 재정을 쓰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또 환율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출 기업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원자재를 납품해서 수입 물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제 중간재 기업들 그리고 또 그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게 지금의 그 고환율을 어떤 변명,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진심이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야기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